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율촌의 김용상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96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2016년까지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에 그 미국 로펌의 서울 사무소 대표로 취임해서 올 5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율촌에 근무한 지는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늘 그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두 가지 경력을 소개하자면, 제가 이제 경쟁법과 미국 그 분쟁 소송과 중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인데요. 미국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FTC입니다.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고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인데요. 그 프랜차이즈 연방법, 그러니까 연방법에서 프랜차이즈 법은 FTC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출입하고 업무를 다뤘던 기관이 프랜차이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또 90년 말부터 99년부터 2003년까지 제 아내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주유소하고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또 준비하고 또 업무를 하면서 특히 FDD라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재미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는 미국에는 51개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방법이 있고 50개 주가 각각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법도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규제를 하는 FTC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FTC 룰이 크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FDD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프랜차이즈 법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 법이 없는, 규제법이 없는 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없는 non-registration state이라고 말한 게 이제 프랜차이즈 규제 자체가 없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주가 펜실베니아 정도,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레지스트레이션 스테이트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주에다가 신고를 하고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 계약서를.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그 주에서 먼저 검토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파일링 스테이트는 접수는 아니고 그냥 한두 장짜리 내가 여기서 가맹 사업을 하겠다라고 파일을 해야 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정도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에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흑백으로 이 출력이 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제대로 표시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정부 연방에서는 프랜차이즈 법 FTC 룰을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주 정부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관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좀 노터블하다고 하면 뉴욕은 뉴욕의 검찰청과 법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토니 제너럴스 오피스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니까 형사 사건도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이죠.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라는 거는 연방법이다 보니까, 연방 규제다 보니까 50개 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on-registration state에 들어가는 펜실베니아에서도 FDD는 의무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조항입니다. 23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단일 슬라이드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컬러로 나와 있네요. 제가 기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맨 위에 나와 있는 붉은빛이 도는 색이 이제 registration state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 있고 뉴욕 있고, 그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파일링 state는 붉은색으로 나와 있고요. 가운데 대다수 주들은 non-registration state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주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뉴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유일하게 좀 눈에 확 띄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보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특별히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법원 또 이제 미국은 13개 순회 법원이라서 서큐트 코트라고 이렇게 항소 법원들이 나뉘거든요. 캘리포니아 쪽이 나인스 서큐트라고 그러는데 9번째 순회 법원의 나인스 서큐트인데 워낙 실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나인 서커스라고 이렇게 9번째 서커스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는 데여서요. 그래서 다른 주들에서도 캘리포니아가 하는 걸 보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저게 성공을 하면 받아들이고 실패를 하면 배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정책을 무조건적 도입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에서는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다큐멘트인데요. 미국의 프랜차이즈 법의 집행의 핵심을 한마디로 찝어라라고 하면 공개입니다. 공개.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 나갈 것이고 하는 모든 자료들, 필요한 자료들, 가맹점주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자료들에 대해서 23개 주요 항목을 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서브스턴스에 대한 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공개돼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14일 전에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 23개 항목 중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한 8번 항목, 17번 항목 그리고 19번 항목은 별도의 슬라이드로 다루려고 하고요. 아이템 5하고 아이템 6가 있습니다. 아이템 5는 Initial Fees에서 가맹점 이제 가입비가 되는 거고요. 아이템 6는 로열티라든지 광고비 등을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로열티 액수나 산정 방식이 얼마인지는 아이템 6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그 액수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자율에 맡기고요. 이것이 어떻게 산정이 된다라는 방식만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8번은 그러니까 필수 물품 및 서비스 의무 구매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경쟁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restriction 제한 나오면 경쟁 제한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자를 제한하는 것, 너는 반드시 여기서만 사야 돼라고 이렇게 공급자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 제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혹시 여러분들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법원에서 많이 다투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리진 케이스라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가죽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공급 업체였습니다. 이 공급 업체가 자신의 옷을 판매하는 개개 사업자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테넌스에서 RPM이라고 그러는데요. RPM 하면 자동차 왜 RPM 있잖아요. 그게 경쟁 용어거든요.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테넌스. 최저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쟁법 위반 아니냐 해서 다툼이 있었고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관계가 경쟁 사업자 간의 관계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가격 제한 등이 있으면 공급 제한, 가격 제한 등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 위법인데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 위법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 관계에서는 그 당연 위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같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허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경쟁 제한성을 개개의 경우에 살펴봐 가지고 정말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 그런 그 경쟁 촉진적인 면보다 경쟁 제한적인 면이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20분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바람에 저도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큰데 천천히 한번 짚을 거는 좀 짚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그 필수 물품 및 서비스 의무 구매에서도 사실은 이 가맹 본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네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트레이드 마크를 지켜야 되고 브랜드를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필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각각의 가맹점에 방문을 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전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역으로 또 이 리스트릭션이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맥스랑 허스키라는 거였는데요. 맥스라고 캐나다 서부 쪽에서는 꽤 유명한 편의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허스키는 주유소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요. 캘거리에 스탬피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름마다 하는 그 축제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그 매출이 발생해요. 도심에서는. 그럼 뭐냐면 이런 리스트릭션이 있을 때는 일부 물품이 다 소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채워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모든 가게들에 다 이제 물품을 가야 되니까 필수 구매 이런 공급자들이 공급이 딸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너무 제한적으로만 그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꼭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수품 및 서비스 의무 구매 규정은 연방법, 그러니까 연방에서 인포스하고 있는 FDD뿐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0개 주 모두에 적용되는 이 그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다큐멘트에 들어있는 23개 항목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각 주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갱신하고 또 계약을 파기하고 아니면 이제 계약을 이전하고 또 분쟁 해결하는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차트를 예시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FDD라는 그 문서에 차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파인 프린트라고 해서 조그만 글씨로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제공하면 안 되고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리뉴얼, 갱신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뭐 이 계약 기간이 몇 년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할 때 이 갱신이라는 의미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했던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조인을 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그 조건으로 갱신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 가맹점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과연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을 때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19번 항목은 예상 수익 공개인데요. FDD 23개 조항은 이 공개 규정은 가맹 본부 프랜차이저에게만 적용이 되고 프랜차이지 가맹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19번 항목은 가맹 본부뿐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사람, 브로커도 될 수 있고 또 그 전 점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점주에게 넘기는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고 새로 이 가맹점을 이제 인수받는 쪽은 정보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쪽에 그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 수익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
사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잖아요. 가맹 사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상 수익을 과장되게 근거 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은 제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상 수익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않게 된다면 뭐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FDD에 예상 수익을 공개하는 선택을 하건 공개하지 않는 선택을 하건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FDD에서는 특별한 용어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FDD의 10부 항목에는 반드시 어떤 조항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 수익을 공개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the FTC's franchise rule permit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potential franchise performance. 그래서 예상 수익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고요. 예상 수익을 공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을 했다 할 때는 그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지만 실제로 운영 중인 가맹점 사업장을 인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과거의 퍼포먼스, 히스토릭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줘야 되고요.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우는 워낙 또 중요해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또 살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가 그 프랜차이즈 했던 데가 캐나다여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고 있는 주들이 있고 규제하는 법이 없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는 주에서도 예상 수익을 반드시 공개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예상 수익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이고요. 그 예상 수익을 공개할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를 TV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TV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광고 밑에 조그만 글씨가 엄청나게 많이 써 있고 또 광고가 끝나기 5초 전에 제대로 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말로 따르르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상 수익 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너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할 때 또 아니 스팸 메일을 통해서 광고를 할 때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매월 얼마의 수익이 뭐 이제 보장이 된다. 예를 들어 얼마의 수익을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루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1분만 더 써도 되는지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 그 리진 사건 뭐 이런 공정거래 사건들도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조인트 임플로이어 사건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가맹점 점주가 고용한 노동자들이 가맹 본부의 근로자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의 임플로이어들이 맥도날드의 고용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마다 또 정책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가맹점 각각의 가맹점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 예를 들어 가맹 본부에서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떤 뭐 노조에 가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라는 조건을 임포즈를 했을 때는 그 가맹 본부의 근로자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그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브로잉 페리스 케이스에서는 사실 조금 더 리니언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동 사용자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 하이 브랜드라는 이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 NLRB의 그 National Labor Relationship Board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들이 들어가서 내린 판결은 또 바뀝니다. 룰이. 그 연방 대법원에서도 또 나인 서킷이죠. 실험적이잖아요. 룰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 연방 노동부에서 안 되겠다. 정리를 하자. 해서 올 초에 요 Four Factor Balancing Test라고 해서 조금
그 공동 사용자 joint employee 이 임플로이어로서의 그런 판단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요. 행정부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1분 정도 넘긴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 이따가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